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3.1절이었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기념식도 다소 축소돼 열렸는데요. 네. 하지만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북한도 위안부 문제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망언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최유천 기자, 먼저 다큐멘터리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다큐멘터리는 48분 길이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북한의 고 박영심 할머니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사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그 어디 가나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도 낯익은 사진. 이 사진 속 만사계봉으로 반쯤 기대선 분이 바로 박영심 할머니입니다. 네, 1944년에 찍은 사진이라는데 사진 속 임산부가 박영심 할머니라는 건 어떻게 확인이 됐나요? 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옛 일본군 병사가 사진 속 여성이 박영심 할머니라고 증언했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납치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때문에 결국 마음을 바꿔 사실을 인정했답니다. 나의 생활, 나의 행복이 아무리 중하단들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저 쪽발이들 천추의 한을 남긴 저 외나라 족속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박영심 할머니는 18살 때 일본 순사에게 이끌려 중국 난징까지 가게 됐다는데요. 일본인 순사가 길마다 돌아가 쓰고 긴 칼 차고서 왔어요. 와서 가자고 해서 왜 가자는 긴 내 가자면 가지 뭐 너 돈 벌러 가자는데 싫니? 지난 2003년엔 위안부 생활을 했던 난징을 직접 찾아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다큐멘터리에 담겼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2006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픈 역사인데요.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 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관여한 일이 아니라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조선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전쟁터들과 일제 침략군 무리들 속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떠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기어이 피해 결산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덮어둔다면, 외면한다면 이 역사는 우리 후대들의 기억 속에 삭막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참혹의 역사가 다름 아닌 우리들에게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엔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문 때문에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었잖아요. 네,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들이 일본 매춘부 모집업자와 스스로 계약했고 전쟁터에서 일하는 만큼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도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램지어가 궤변을 늘어났다. 그는 일본 전범 기업 미쯔비시의 후원을 받은 추악한 돈벌레이자 사이비 학자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또 무엇으로도 일본의 치떨리는 과거 제약을 가릴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비참한 파멸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다룬 책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사실상 위인전이라던데요.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네,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 차를 맞아 발간한 것으로 보이는데 62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대부분 자화자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특이한 건 기존에 나왔던 김일성이나 김정일 위인전과 달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통일 문제를 다루면서 귀가 멀었지만 강인한 의지로 이름난 작품을 썼다며 베토벤을 언급하고요. 위인의 조건을 말하면서는 프랑스 작가 로맹 롤랑을 예로 들기도 하고 쇼스타코비치, 헬렌 켈러도 등장합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도 소환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도 인용하는 등 세계 위인들이 총망라됐습니다. 네, 이전에 발간했던 위인전과는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2018년 당시 남북관계 진전도 김 위원장의 강인한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이 세계의 위인들을 예로 들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각 시군 당 책임 비서를 모아놓고 강습회를 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각 시군 당책임 비서는 당의 최말단 조직인데요. 이번 강습회는 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개강사를 하고 전국의 균형 동시 발전을 촉구했는데요. 자기 시군을 지켜 세울 뚜렷한 방도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성실하게 학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번 강습회가 8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첫 부문별 회의라면서 앞으로 유사한 정책 협의체가 연이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최유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19년 동안 축구장 33만 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식량난 때문이죠. 산에 밭을 만들고 또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네, 양묘장은 탄약, 산림복구는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하면서 최근 대대적으로 나무 심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치열한 산림 복구 전투, 그 실태를 장미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나무 심기 운동의 첫 봉화가 타오른 뜻깊은 날인 식수절입니다. 이날을 맞으며 각지에서는 봄철 나무 심기가 진행됐는데 지난 2일 우리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식수절을 맞아 북한 전역에서는 나무 심기가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나무들을 심어왔습니다. 우리가 심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 앞으로 조국의 제보가 되고 또 행복의 씨앗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나무 심기야말로 애국 중의 애국이라면서 아내 리설주와 함께 직접 삽을 잡고 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올해 발간된 김정은 위인전 위인과 강국시대는 산림복구를 아예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는 자연과의 전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김 위원장 자신은 당과 군대와 주민들을 총동원한 나무 심기 전쟁의 총지휘관, 어린 묘목을 생산하는 양묘장은 탄약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양묘장을 아예 군인들이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왜 이렇게 산림복구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걸까? 먼저 전 국토의 80%에 달하는 산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의식주 재료가 모두 나오는 산이야말로 대북 제재를 이겨내는 3대 전략 자산 중 하나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이유는 황폐화된 민둥산이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3차례 태풍 피해를 겪은 북한. 많은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언제가 붕괴되는 등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에서 유독 홍수 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바로 산림 황폐화 때문입니다.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 쉽게 산사태가 나거나 흙이 씻겨 내려오고 강바닥이 높아지니 물이 쉽게 넘치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그것을 흡수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것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산림입니다. 훼손이 상당히 과거부터 심각했죠. 북한의 산이 급속히 황폐화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난이 심각해지던 1990년대부터였습니다. 산에 나무를 불태우고 그 자리에 층층이 다락밭을 만든 겁니다. 원래 20도 이상 경사지는 밭을 일굴 수 없지만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50도에 육박하는 깎아지른 경사면까지 밭으로 변했습니다. 북한은 전 국토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산악 지형이 거의 다 형성돼 있다. 아주 높은 지대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지난 2008년 북한 백두산 지역을 방문한 MBC 취재팀의 카메라에도 산자락을 태우는 연기가 뚜렷이 잡힐 정도였습니다. 또 가정의 난방이나 취사용 연료인 석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다 보니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하면서 벌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그냥 이제 서발고 끌고 한 100m, 200m 올라가면 산에 나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가까운 데가 4km, 그렇지 않으면 한 10km나 15km 정도 들어가야 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1970년대부터 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전체 산림의 4분의 1가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산림 복원을 물러설 곳 없는 자연과의 전쟁으로 규정한 것은 경제난으로 훼손된 산림이 다시 농경지와 산업시설의 피해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고육책인 셈입니다.
나무 한 대를 베면 100대를 심어야 한다거나 나무를 베는 건 역적행위라며 독려한 결과 2019년 위성 사진에는 평양 인근에 새로 조성된 숲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환경단체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 이후 산림 훼손 면적이 해마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9년에는 다시 훼손 면적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가구들이 많아 조림 사업이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식량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력이나 난방 공급 문제, 그리고 산림에 대한 복구에 대한 계획적인 어떤 체계적인 접근,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같이 진행돼야지만 폐해들이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중 동원 방식으로 나무를 심긴 하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실제로 살아남는 나무의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은 강냉이 집과 아직도 나무를 심지 않은 부대기 밭뿐이고 새로 심은 나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북한은 나무 심기와 관리 성과가 미흡한 기관이나 인물은 가혹하게 공개 망신을 주면서까지 산림 복원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대충 심은 나무들이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진행하는 나무 심기라고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나무를 심은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 봐도 그릇된 사상 관점과 일본세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산림 보호가 경제를 파괴하는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경제사업이라면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부족한 식량과 땔감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의 산림 보건 전투 전망 역시 불투명합니다. 통일전망대 장미일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10만 명의 주민들을 피난시켰던 흥남 철수작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벌써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네, 당시 피난민들이 도착했던 거제도에 특별한 벽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던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 지역에 고립됐던 국군과 유엔군은 열흘간 대규모 해상 철수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서울 일사후퇴의 시작을 알리는 철수였습니다. 당시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흥남부두는 20만 명에 달하는 피난 인파가 몰렸는데 이 때문에 국제시장 같은 영화나 드라마, 굿세어라 금수나 같은 대중가요 등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때 철수작전에 동원된 193척의 선박 중 마지막 남았던 상선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12월 23일 군수품 대신 14,000명의 피난민들을 태우고 남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 날 부산항을 거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이들이 도착한 곳은 거제도의 장승포항.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사흘간 배 안에선 김치파이브라 이름 붙여진 5명의 아이까지 태어나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기록됐던 이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당시 장승포항 수심이 낮아 바다에 떠 있어야 했는데 섬 주민들이 수많은 어선을 동원해 배 위에 피난민들을 무사히 상륙시켰고 이 먹을 것과 잠자리를 나누며 이들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70년, 그때 그 이야기가 당시 피난민촌이었던 그 동네에 벽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피난민들의 판자촌이 지금 이렇게 도시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벽화를 그리자.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빅토리아호가 장승포항의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그 기적을 여기에서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그려보자. 평화를 베푼 도시, 거제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된 이 벽화 작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흥남철수 70주년이었던 지난해 말에 완성됐고 조금씩 지역의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70년 전 피난민들이 첫 발을 내디뎠던 장승포항 일대도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차량으로 거가대교를 건너면
과거보다 손쉽게 만나게 되는 거제도와 장성포항. 우선 항구는 가족 나들이 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됐는데 한복판엔 피난민들을 안아준 거제인들의 깊은 정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들어섰습니다. 70년 전 피난민들이 도착한 장성포항입니다. 이곳이 장성포항 여객터미널이 있던 건물인데요. 10년 전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앞으로는 흥남철수 기념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150억 원이 투입되는 흥남철수 기념공원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4년쯤 뒤엔 이곳에 흥남철수의 역사성과 피난민의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과 해양 경관을 조망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후세대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흥남철수 작전을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구 뒤편으로는 이른바 기적의 길이 조성됐습니다. 이곳에서도 좁은 골목길 따라 조그마한 건물 곳곳에 흥남철수의 기적을 이야기해주는 벽화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피난선에서 태어났던 김치파이브의 이야기 그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성포항 인근에서 40년 넘게 수의사로 가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젠 71살 할아버지가 된 이경필 씨. 1950년 12월 흥남철수의 상선, 그 메로디스 빅토리오에서 태어난 아기 5명 중 막내입니다. 김치파이브 중 첫째 아이와는 지금도 교류하고 있지만 둘째와 셋째, 넷째 아이는 여전히 그 소식을 모른다는데요. 피난왔던 그때의 기억은 없지만 달랑 사진기 2대만 들고 왔다는 아버지를 통해 그때의 비극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왔다고 합니다. 잠시 피난 나갈 좀 있어라. 그래 할머니 놔두고 이제 배로 왔다고요. 그래 떨어질 때 알았으면 사진을 한 장 갖고 왔으면 좋은데 사진도 한 장도 없지. 그래 그다음 언제 돌아서 물은답니까? 훗날 고향에 유골을 뿌려달라는 유언과 함께 자신의 묘에 흥남 고향집 주소를 새겨놓고 가신 아버지는 평생 평화라는 이름을 내건 사진관과 자파상을 운영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물었지 왜 평화를 고집합니까? 서로 사이좋게 전쟁을 지내면 좋겠다. 그다음 왕래를 하면 좋겠다. 평화 쉽게 말하면 전쟁하지 말자. 그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흥남철수가 남긴 교훈은 거제도 하면 떠오르는 장소, 포로 수용소 유적지에도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중 최대 17만여 명의 포로들이 수용됐던 이 장소에선 당시 수용소의 모습뿐 아니라 피난민들의 판자촌 풍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일사후퇴를 기념해 14m 높이로 만든 흥남철수작전 기념탑과 필사적으로 배에 오르던 피난민들 모습을 담은 조형물, 그리고 작전을 성공시킨 영웅들의 얼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그 비를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움 주셨던 분들은 대부분 거제도로 피난을 왔던 이제 피난민들, 네, 여기서 정착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살다가 가셨던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공원을 조성을 하게 된 거죠. 전쟁 포로와 피난민들, 과거의 아픈 역사가 낳았던 이들을 껴안으며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고 때로는 희망을 품어냈던 한반도 제2의 섬 거제도. 70년 세월이 지난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다시 태동하며 제2의 항해를 꿈꾸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어제가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잖아요. 우리도 기지개 활짝 펴고 봄맞이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즐거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웃음을 주는 코미디인데요. 북한에도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라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요. 이럴 때 코미디나 예능 프로그램 보면 좀 힐링도 되고 웃음도 나잖아요. 두 분은 이런 프로그램 즐겨 보시는 편인가요? 예, 저도 이제 즐겨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국 콘서트 종료되기 전에는 이제 계속 뭐 빠지지 않고 봤고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유재석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유재석이 나오는 놀면 뭐하니? 예,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알지의 아름다운 결국 이름이 아니고 GIMMY.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있다고요? 그렇죠.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북한의 인기 재담이라는데요. 제목이 삼자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삼자를 가지고 만든 속담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서당께 3년에 붕어를 읊는다. 간다 하면서 아이 셋 낳고 간다. 노루친 멍둥이 3년 우려먹는. 제삿날도 3일째 3년살. 제사 음식도 딱 석 점씩 차려주는. 조충희 씨 오랜만에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 양반 많이 늙었네. 예. 그 삼자풀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그 이전에 이제 그 지도자들도 삼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옛날에 왜 만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설의 만담가가 있었죠. 그쵸. 바로 장소팔, 고춘자 콤비였는데요. 대구탕집을 배고픈 길에 벌컥 열고 쑥 들어갔지. 망신다 했어. 만드는 당했어요. 모두 빨가먹고 샀어. 어떻게 됐길래요? 아유, 저거된 시민가하고 나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대구탕 파는 집이 아니라 그럼 무슨 집이에요? 대구에 있는 목욕탕이야.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유랑 여인들이 저희 가서 공연할 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했었던 것이 웃음 스토리들을 풀어내는 것들이었고요. 가장 간단하고 또 가장 흥미롭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만담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을 통틀어서 예전에 많이 즐겼었던 장르의 하나이고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꽤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엔 촌극입니다. 저 칭당은 어떠세요? 글쎄 그 입맛이 떨어져서 그런지 별로 우울해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저 눈만 껌뻑껌뻑하는데. 아이 너 어제 다친 적은 없습니까? 저 전번 그 수색훈련 때 깃발에 정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깃발? 저 경수동무 체온 좀 재볼까요? 체온이요? 네. 재볼까요? 앞발에 끼울까? 뒷발에 끼울까? 이거 난처한데. 이거는 뭐 꽁트 비슷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요. 촌이라는 게 마디촌자를 써가지고 짧은 극이거든요. 촌극이라는 것 자체가 많지 않은 소품을 간단하게 이용해서 웃음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머 프로그램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식들이고요. 예전에 우리 MBC에서도 했던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만. 내가 원래 여보 이 꼬집어봐. 19민가 샷이 가보게. 북한의 이제 재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좀 재미난 이야기를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았죠. 구봉서, 배삼룡 콤비도 있었고요. 뭐 이기동, 이대성. 그리고 또 이주일 씨까지 정말 큰 웃음을 줬었죠.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희극교회, 북한식 코미디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서커스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서커스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교회라고 하는데요. 장르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체력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술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막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이제 슬립스틱 코미디에 가까운 이런 프로그램들인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2사람이나 3사람 정도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뒤에 무대 장치를 크게 바꾸는 상황 속에서 간단하게 웃음을 던져주는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교회입니다. 주민들에게 아주 인기겠어요.
있어요. 동물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동물이 나와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 영상 처음 봤을 때 탈 속에 사람이 들어갔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곰이 혀를 낼름거리더라고요. 곰 맞구나 싶었는데. 곰이 영특하긴 한데요. 예.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 싶어서 좀 짠한 마음도 들거든요. 박수! 소나 이런 곰과 같은 가축들이 사람보다 전기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범 가지고 이제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아직까지 북한에는 이 그 동물 복지법이라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좀 이제 안타까운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학대 수준인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뭐라고 불러요? 정확한 이야기는 이제 화술소품. 화술소품.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와서 이 개구가 용어인 줄 몰랐어요. 네. 이제 코미디, 개구 이게 이제 용어 표현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용어식 표현을 될수록 이제 안 쓰니까 그냥 조금은 이제 딱딱해도 화술 소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코미디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즐겨 봤던 코미디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코드는 또 약간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이제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가 통용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문화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이 웃음이 유발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남북한 간의 웃음 코드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요. 그 이후 생활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좀 차이 나면서 남북한 간의 이런 웃음 코드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북한 그 코미디의 특징이 이제 여전히 역시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주의 원칙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하거나 이제 현실을 너무 이제 조금 더 벗어나는, 많이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통제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원칙이 쭉 지금 관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코미디도 있다고요. 네. 그 최고 지도자 흉내 내면 절대로 그래요? 네, 그건 뭐 거의 이건 이제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에 와서 그 대통령 흉내 내는 거 보고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자, 마지막이니까 우리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읍시다. 하고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절대로 이제 19금은 이제 하면 안 되고. 그 개구 유명한 이제 그 만담가들도 19금 하다가 이제 혁명화 갔던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요? 예. 사실 이 코미디라는 게 정치 사회 풍자를 해줘야 좀 제맛이 나잖아요. 좀 패러디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요. 북한 코미디 방송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총국이라든지 재담이라든지 만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경과 이 국이 이제 장면이 바뀌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지 방송야에도 많이 해요. 네, 관련 화면을 찾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농촌에 방송차가 등장하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관령장 동지가 얼마나 대담하게. 저 보라, 우리 관령장 동지. 우와. 저분은 사실 너무 이제 이게 말도 잘하고 재미나게 해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과연 얼마나 재미있는지 실제 공연 한번 볼까요? 12m 높이에서 쌍꽃을 타고 내리고 치는데 여자들이 너무나 엄마 찾아서 이 구간은 엄마 구간입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대담한 여자들이가 소리를 치겠니?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내장국으로 선 것 같아. 내장국으로 섰을 땐 다시 타야지. 바로 제 뒷관이가 따라오라. 재미있어 죽겠는데 내장이 왜장이 와. 따라오라. 야, 저 목이 치마 올라와서 내기가 뒤에서 남자들 봐. 무슨 소리인지 아실래? 빨리 따라오라.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희극 배우가 농촌이나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게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요? 네,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이제 기동예술 선전대 같은 경우에 일부러 이제 그런 현장을 찾아가는 예술단이 별도로 조직돼 있기도 하고, 큰 기업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별도의 예술 소조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찾아가는 공연을, 찾아가는 코미디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 정도의 목표치와 방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0일 전투를 왜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정책 내용들이 당연히 이제 공연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일종의 정치 사업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런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북한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진짜 의외다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말이 통해서 그런지 좀 맥락은 잘 몰라도 재미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보는 사람은 즐겁고 좋죠 이제. 근데 그 하는 사람들한테도 일정한 정도의 대우가 있는 쪽으로 변화가 돼서 이제 보는 사람도 조금 이제 뭐 웃음 주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주고 이제 그런 그 상품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이제 해봤습니다. 저희도 요즘 이제 방송에서 이런 그 코미디 프로그램들 많이 좀 사라지는 추세여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프로그램, 이런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이 좀 많이 와서 전체 국민들에게 좀 기쁨과 희망을 좀 많이 선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억지 웃음도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대요. 네, 요즘 많이 힘들고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일부러라도 많이 웃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쌍둥이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돼지? 삼겹살? 삼겹살? 생둥이, 생고기 이런 거. 북한말 생둥이는 채 익지 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김치나 과일 등이 채 익지 않았을 때 사용하며 어떠한 일에 경험이 없어 솜씨가 서툰 사람을 가리킬 때에도 생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매치가 되네요. 익지 않은 거랑 생이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추위는 이제 다 지나간 걸까요? 최근 며칠 동안 낮에는 기온이 영상 1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완연한 봄 기운 즐기시면서도 방역 수칙 꼭 지켜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